칠흑 같은 어둠이 비무장지대를 집어삼켰다. 바람이 철책을 긁는 소리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증거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생과 사의 경계가 희미한 이곳에서 긴장감은 언제나 최고조에 달했다. 박성준 중령이 이끄는 수색대대의 야간 매복 작전이 한창이었지만 오늘 밤의 정적은 평소와는 다른 무게를 담고 있었다. 작전 지역에 설치된 감시 장비 하나가 신호를 멈춘 것이다. 단순한 기기 고장일 수도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사소한 변수 하나가 모든 것을 끝장낼 수 있었다. 1조, 보고하라. 감시 장비 쪽 상황은 어떤가? 박성준 중령의 목소리가 무정이 너머로 낮게 깔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작전을 지휘하는 대대장의 위치는 그에게 무거운 책임감보다는 권위의 상징이었고 예상치 못한 상황은 그의 권위를 훼손하는 골칫거리일 뿐이었다. 무정이에서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다급한 보고가 들어왔다. 대대장님 확인 결과 단순 고장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절단한 흔적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미상의 발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보고를 받는 순간 박성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북한군의 침투 가능성.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여기서 교전이 발생하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고 그의 경력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남을 터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상황을 축소하고 싶었다. 섣불리 움직이지 마. 전원 위치를 고수하고 경계 태세를 유지하라. 내가 직접 상황을 판단하겠다. 그의 명령은 신중함이라기보다는 책임 회피에 가까웠다. 그때 그의 옆에 있던 한서연 중위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대대의 작전 장교로서 이번 매복 작전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었다. 대대장님, 지금은 위치를 고수할 때가 아닙니다. 적이 이미 우리 감시망을 뚫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신속하게 기동하여 예상 도주로를 차단하고 수색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한서연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였고 전술적 판단 능력은 대대 내에서 따라올 자가 없었다. 그녀의 합리적인 제안에 박성준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그녀의 태도가 언제나 못마땅했다. 특히 모든 대대원들이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분위기는 그의 자격지심을 자극했다. 한중위, 지금 내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경솔하게 움직이다가 우리 병력만 위험에 빠뜨릴 셈인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적은 이동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둘의 팽팽한 대립에 주변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했다. 결국 박성준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그녀의 주장에 반박할 논리를 찾지 못했다. 그는 마지못해 명령을 내렸다. 역의 분대를 차출해서 한 중위에 지휘해 수색 및 차단 임무를 수행하라. 나머지 병력은 내 지휘해에 대기한다. 모든 책임은 한 중위가 지는 걸로 하지. 명령을 내리면서도 책임을 떠넘기는 그의 비겁함에 한서연은 짧게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즉시 무정의를 잡고 능숙하게 병력을 지휘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지시는 명료하고 신속했다. 지형지물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의 예상 이동 경로를 정확히 예측했고 두 개의 분대를 효율적으로 움직여 거대한 포위망을 형성했다. 그녀의 지휘 아래 병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박성준의 우유부단함에 불안해하던 병사들의 눈빛에 다시 신뢰가 차오르는 것이 보였다. 몇 시간 뒤
한서연의 예측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그녀가 차단한 경로에서 무장한 북한군 공작원 한 명을 발견하고 교전 없이 생포하는 데 성공했다. 만약 박성준의 명령대로 그저 기다리기만 했다면 그 공작원은 이미 군사분계선을 넘어 사라졌을 터였다. 상황은 성공적으로 종료되었고 부대는 무사히 복귀했다. 이번 작전의 순갑은 단연 한서연이었다. 병사들은 그녀를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냈고 상급 부대에서도 그녀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력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박성준 중령에게 이 모든 것은 굴욕 그 자체였다. 자신의 무능함이 유능한 부하 장교 때문에 만천에 드러난 셈이었다. 특히 자신을 바라보는 병사들의 눈빛 속에서 경멸의 그림자를 읽은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번 작전 보고서를 구겨 던지며 이를 갈았다. 한서연, 저 계집애가 있는 한 내 위치는 언제나 위태로워. 그의 마음속에 검고 뒤틀린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한서연을 자신의 부대에서, 아니, 군대에서 영원히 제거해버릴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며칠 후 부대의 연례 무기 및 장비 재물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공문이 하달되었다. 박성준은 평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부대 물자를 빼돌려 불법적으로 유용하고 있었다. 최신형 야간 투시경 몇 개와 통신 장비가 이미 그의 손을 거쳐 외부로 사라진 상태였다. 재물 조사가 시작되면 모든 것이 발각될 터였다. 그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지만 동시에 그의 머릿속에 악마 같은 계획이 떠올랐다. 이것은 위기이자 한서연을 제거할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자신의 신복인 군수 담당관을 조용히 불렀다.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사라진 장비들의 책임을 모두 한서연에게 뒤집어 이우는 것이었다. 그녀가 최근까지 창고 관리 책임자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은 완벽한 명분이 되어 주었다. 그는 장부 기록을 교묘하게 조작하고 평소 행실이 불량하여 그에게 약점이 잡힌 병사 한 명을 협박해 거짓 증인을 만들었다. 모든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춰지고 있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아침, 전 대대원이 집합한 연병장에서 박성준 중령이 직접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가식적인 미소 대신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전 대대원은 주목 오늘. 나는 우리 부대의 명예를 더럽힌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실시된 내부 감사 결과 우리 대대의 최신 군사장비 일부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는 단순한 분실이 아닌 군 형법상 최고 중죄에 해당하는 군용물 절도 행위다. 병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박성준은 그 반응을 즐기듯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손가락을 들어 한 곳을 가리켰다. 그의 손가락 끝이 향한 곳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꼿꼿한 자세로 서 있는 한서연 중위가 있었다. 이번 사건의 주모자는 바로 한서연 중위다. 그 말이 터져 나오는 순간 연병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멈췄다. 모두의 시선이 경악과 불신에 차 한서연에게로 향했다. 한서연 자신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한서연 중위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야간 투시경과 통신 장비를 빼돌려 민간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증거는 명백하다. 조작된 재고 기록과 그녀의 범행을 목격한 증인의 진술까지 모두 확보된 상태다. 군사경찰이 곧 도착할 것이다. 박성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마치 정의의 심판자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다. 한서연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나섰다. 대대장님, 이것은 모함입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그녀의 절규는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박성준은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다. 모함 그 말은 군사법정 가서 하도록. 군사경찰, 지금 즉시 한서연 중위를 직위 해제하고 체포하라. 그녀는 우리 부대의 수치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군사경찰 2명이 다가와 한서연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역부족이었다. 그녀의 어깨에서 중위를 상징하는 계급장이 무참하게 뜯겨나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영웅으로 칭송받던 그녀가 이제는 한순간에 군용물을 훔친 파렴치한 도둑으로 전락해버렸다. 수많은 동료와 부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무력하게 끌려갔다.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억울함이 뒤섞인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는 박성준을 노려보며 외쳤다.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다.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곧 군사경찰 차량의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삼켜졌다. 차가운 쇠창살이 있는 군 교도소 영창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녀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으며 생각했다. 누가 자신의 말을 믿어줄 것인가? 이 거대한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힘없는 장교 하나의 진실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절망이 그녀의 온몸을 덮쳐왔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절망의 끝에서 강철로 만들어진 거대한 분노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유진혁 대위의 책상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모든 서류는 각을 맞춰 정렬되어 있었고 필기구들은 마치 사열을 받는 병사들처럼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는 방금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한 횡령 사건의 마지막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복잡하게 얽힌 증거의 실타래를 풀어 범죄를 증명해냈을 때의 희열은 그가 군사경찰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였다. 법과 규율, 그리고 명백한 증거에 기반한 정의. 그것이 유진혁이 믿는 세상의 전부였다. 육군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임관한 이래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이 걷는 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유대위, 잠깐 이리 좀 와보게. 수사과장의 호출에 유진혁은 자세를 바로 하고 과장실로 향했다. 반쯤 열린 블라인드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먼지를 비추는 사무실에서 과장은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그에게 건넸다. 봉투에는 1.1급 군사기밀이라는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전방 수색대대에서 터진 군용물 절도 사건 일세. 피의자는 현역 장교고 사안이 민감하니 유 대위가 직접 맡아주게. 상부에서도 관심이 많으니 최대한 신속하고 조용하게 처리했으면 하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유진혁은 짧게 대답하고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사건에 대한 집중력이 감돌았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그는 곧바로 사건 파일을 펼쳤다. 피의자 한서연 중위, 여군 장교라는 점이 그의 눈길을 끌었지만 그에게는 그저 또 하나의 사건 파일일 뿐이었다. 그는 선입견 없이 서류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사건 기록은 놀라울 정도로 명료했다. 박성준 중령이 제출한 보고서는 빈틈없이 작성되어 있었다. 사라진 장비 목록, 한서연 중위가 창고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증거, 재고관리 대장의 서명, 그리고 결정적으로 범행을 목격했다는 병사의 진술서까지. 심지어 그녀의 개인 금융계좌에서 발견된 의심스러운 입금 내역에 대한 조사 자료도 첨부되어 있었다. 모든 증거가 한 사람, 한서연을 가리키고 있었다. 유진혁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정도였다. 그때 믹스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든 한 사내가 어슬렁거리며 그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꽤 죄죄한 야전 상의에 며칠은 감지하는 듯 헝클어진 머리,
군사경찰 수사관이라고는 믿기 힘든 모습의 김동철 상사였다. 그는 수사대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으로 유진혁과는 파트너 관계였다. 새로운 장난감이 들어왔나 보네. 표정이 아주 심각한데 김 상사가 유진혁의 어깨 너머로 서류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말투는 언제나처럼 냉소적이었다. 선배님, 이 사건 좀 보십시오. 전방 수색대대 장교가 군용물을 빼돌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증거가 너무 완벽합니다. 유진혁의 말에 김동철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종이컵을 책상 구석에 내려놓았다. 완벽하다고 이봐. 유 대위, 군대에서 완벽한 건 딱 두 가지뿐이야. 완벽하게 비효율적인 행정하고 완벽하게 숨겨진 거짓말. 이 사건은 후자일 가능성이 높지. 하지만 진술서와 물증이 모두 일치합니다.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감정허. 나는 감정이 아니라 경험을 믿는 거야. 저기 보고서에 이름 올린 대대장, 박성준 중령. 저 인간 평판이 어떤 줄 알아. 야망에 눈이 멀어서 부하들 피 빨아먹는 거머리라고 소문이 자자해. 그런 인간 밑에서 이런 완벽한 사건이 터졌다. 냄새가 나도 너무 심하게 나지. 김동철의 말은 유진혁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언제나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만을 신뢰하도록 훈련받았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의 직감은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복잡해진 머리를 흔들며 서류를 정리했다. 일단 피의자를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조사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취조실의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와닿았다. 사방이 회색 벽으로 막힌 작은 공간에는 테이블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였다. 잠시 후 헌병의 손에 이끌려 한서연 중위가 들어왔다. 군복 대신 수의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자세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며칠간의 구금으로 얼굴은 수척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유진혁은 의도적으로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며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이것은 심리전의 시작이었다. 한서연 중위, 나는 이번 사건을 담당하게 된 군사경찰 수사대 유진혁 대위여. 지금부터 조사를 시작할 테니 사실대로만 진술해 주길 바라오. 그는 서류를 넘기며 기계적인 어조로 물었다. 혐의를 인정합니까? 군용물 절도 및 불법 매매 혐의. 한서연은 대답 대신 유진혁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시선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유진혁은 순간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피할 뻔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힘이 실려 있었다. 저는 결백합니다. 그것은 모함입니다. 모함이라 그렇다면 이 모든 증거들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당신의 서명이 들어간 재고관리대장, 당신의 범행을 목격한 증인, 그리고 당신의 계좌로 들어온 돈까지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박성준 중령이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대대장이 부하 장교를 모함한다. 이유가 뭐죠? 당신이 대대장에게 원한이라도 있습니까? 유진혁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그는 그녀의 주장에서 감정적인 허점을 찾아내려 했다. 하지만 한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유는 제가 더 잘 알고 싶습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제 임무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박성준 중령은 저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부패한 군인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의 부패를 덮기 위한 희생양이 필요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녀의 말은 논리정연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유진혁은 한숨을 내쉬며 몸을 의자에 기댔다. 한중이, 여기는 당신의 주장을 들어주는 곳이 아니오. 증거로 말하는 곳이지. 당신이 결백하다면, 그것을 증명할 증거를 대시오.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신의 주장은
궁지에 몰린 범죄자의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소. 그 순간 한서연의 눈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유진혁이 최소한 진실을 파헤치려는 의지라도 보여주길 기대했던 것 같았다.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예, 증거가 없겠죠. 그들은 완벽하게 준비했을 테니까. 하지만 유 대위님, 당신도 군인이지 않습니까? 저를 범죄자로 보기 전에 한 명의 동료 군인으로 봐주십시오. 제 눈을 보십시오. 제가 군복의 명예를 팔아먹을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녀의 마지막 말은 유진혁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 깊고 투명한 눈동자 속에는 거짓이 보이지 않았다. 오직 한 군인의 꺾이지 않은 명예와 자존심만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지금껏 수많은 범죄자들을 신문해왔지만 이런 눈빛은 처음이었다. 조사는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한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취조실을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유진혁을 향해 돌아보며 말했다.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녀가 떠난 뒤에도 유진혁은 한동안 자리에 앉아 꼼짝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김동철 상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 물었다. 어땠어? 범죄자 같던가? 유진혁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서연 중위의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믿어왔던 완벽한 증거와 그의 마음을 뒤흔든 한 군인의 눈빛. 그 두 가지가 그의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믿어왔던 시스템에 대해 그리고 눈앞에 놓인 진실에 대해 깊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낮은 독백은 차가운 사무실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김동철은 그런 그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이제 막 깨어나기 시작한 이상주의자 수사관의 고뇌가 시작되고 있었다. 밤늦은 시간, 군사경찰 수사대 사무실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유진혁 대위의 책상 위 스탠드 불빛만은 외롭게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한서연 중위의 사건 파일이 다시 펼쳐져 있었다. 취조실에서 마주했던 그녀의 강렬한 눈빛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마치 가시처럼 그의 양심을 계속해서 찔러댔다. 그는 자신이 믿어왔던 완벽한 증거라는 성벽에 스스로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서류를 처음부터 글자 하나하나를 곱씹으며 다시 읽어 내려갔다. 가장 먼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무기고 재고 관리 대장이었다. 한서연의 서명이 들어간 마지막 페이지. 이전까지의 그녀의 서명들과 비교했을 때 육안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디지털 스캐너로 확대하고 선의 굵기와 압력을 분석하자 미세한 차이가 드러났다. 선의 시작과 끝에서 보이는 아주 작은 떨림. 그리고 특정 부분에서 부자연스럽게 끊겼다 이어진 흔적. 그것은 누군가 그녀의 서명을 보고 정교하게 따라 그렸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었다. 유진혁의 심장이 가볍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지만 의심의 첫 번째 조각이었다. 다음은 결정적 증인이라는 병사의 진술서였다. 그는 익숙하게 군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해당 병사의 신상 기록을 조회했다. 이 일병의 복무 기록은 깨끗하지 않았다. 잦은 근무지 이탈 시도와 선임 폭행 혐의로 여러 차례 징계위원회가 열렸지만 번번이 박성준 중령의 선처로 가벼운 처벌에 그친 기록이 있었다. 박성준에게 단단히 약점을 잡힌 병사. 그런 병사의 증언은 신빙성이 급격히 떨어졌다. 김동철 상사의 말이 떠올랐다. 저 인간 평판이 어떤 줄 알아?
유진혁은 마지막으로 가장 명백해 보였던 증거. 한서연의 친척 계좌로 입금된 거액의 돈을 파고들었다. 그는 재정수사팀의 협조를 얻어 자금의 출처를 역추적했다. 수사과장의 지시는 신속하고 조용한 처리였지만 그는 이미 그 선을 넘고 있었다. 몇 시간의 추적 끝에 그는 돈이 입금된 곳이 유령 회사 페이퍼 컴퍼니의 차명 계좌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 회사의 배후에는 과거 다른 방산 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민간 브로커의 이름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일가의 장교가 복잡한 돈 세탁을 위해 이런 거물과 연결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했다. 이것은 단순한 군용물 절도가 아니었다. 더 거대하고 추악한 무언가가 이 사건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유진혁은 밤새 모은 자료들을 정리했다. 완벽해 보였던 사건 파일은 이제 구멍이 숭숭 뚫린 누더기처럼 보였다. 그는 김동철 상사가 출근하기를 기다렸다가 그를 회의실로 불렀다. 피곤한 얼굴로 커피를 마시던 김 상사는 유진혁이 내민 자료들을 보고 눈이 가늘어졌다. 필적 감정 결과, 위조 가능성, 증인은 신뢰 불가, 자금 출처는 방산 브로커와 연결. 이 정도면 단순 모함이 아니라 아예 판을 짜고 덤벼든 거네. 김동철은 혀를 차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냉소적이지 않았다. 베테랑 수사관의 날카로운 감각이 깨어나고 있었다.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이 자료들을 공식적으로 보고하면. 윗선에서 덮으려고 할 게 뻔해. 과장님부터가 조용히 처리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직접 가보려고 합니다. 박성준 중령의 부대로 공식적인 수사가 아니라 다른 핑계를 대고 들어가서 분위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부에서 협조자를 찾을 수 있다면 가장 좋고요. 유진혁의 단호한 결심에 김동철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내우 진짜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좋아. 사표 쓸 각오가 된 후배를 혼자 보낼 순 없지. 마침 그 부대에 궁이 순찰 나갈 일이 있으니 그걸 핑계 삼아 같이 가주지. 두 사람은 군사경찰 순찰차를 타고 박성준 중령의 부대로 향했다. 차 안에서 유진혁은 김상세에게 한서연 중위가 취조 중에 했던 말을 전했다. 박중령이 부패했으며 이번 일은 그의 비리를 덮기 위한 희생양일 거라는 주장. 김동철은 운전대를 잡은 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위병소의 근무자부터 시작해서 마주치는 모든 병사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고 군기가 잡혀있다기보다는 공포에 질려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들이 군사경찰의 차에서 내리자 주변의 모든 대화가 끊기고 모두가 힐끔거리며 시선을 피했다. 마치 거대한 감옥에 들어온 듯한 답답하고 폐쇄적인 공기가 두 사람을 짓눌렀다. 박성준 중령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는 두 사람의 방문 목적이 단순한 궁의 순찰이 아님을 직감한 듯했다. 두 분께서 이런 누추한 곳까지 행차해 주시니 영광입니다. 마침 저희도 한서연 중위권으로 부대 분위기가 뒤숭숭했는데 군기 순찰을 통해 기강을 바로잡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능구렁이처럼 받아치며 모든 질문을 교묘하게 피해갔다. 유진혁과 김동철은 부대 시설을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막사를 돌아다니며 병사들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굳게 닫았다. 잘 모르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는 대답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박성준의 보이지 않는 감시와 통제가 부대 전체를 올가매고 있었다. 수학 없이 순찰이 끝나갈 무렵 김동철이 기지를 발휘했다. 그는 취사장에서 식자재 관리 상태를 점검하던 중 구석에서 혼자 식판을 정리하던 어린 병사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그 병사는 다른 병사들과는 달리 눈빛의 공포와 함께 깊은 슬픔과 죄책감이 어려 있었다. 어이,
후임, 이 부대 밥은 먹을만한가? 김동철의 뜬금없는 질문에 이병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다. 김동철은 주변을 살핀 뒤 아무도 듣지 못할 목소리로 낮게 속삭였다. 한서연 중위님, 좋은 분이셨지. 그 한마디에 이병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그렁 맺혔다. 그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그 순간 유진혁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다. 우리는 자네를 도우러 왔네. 한 중위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오늘 밤 10시 부대 뒤편 보급창고에서 기다리지. 선택은 자네 몫이야. 두 사람은 그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희박한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건 도박이었다. 그날 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유진혁과 김동철은 부대 근처에 차를 세우고 어둠 속에서 보급창고를 지켜보았다.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순간 창고 뒤편에서 작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낮에 만났던 바로 그 이병이었다. 이병은 겁에 질려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그는 한서연 중위가 중대장으로 있을 때 집안 사정으로 힘들어하던 자신을 친동생처럼 챙겨주었다고 했다. 그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박성준 중령의 보복이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흐느꼈다. 한 중위님이 체포되시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서고 있는데 박 중령님께서 군수 담당관과 함께 무기고에서 장비 몇 개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못 본 척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중위님이 도둑으로 몰렸습니다. 저 때문에 제가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이병의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비록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할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박성준이 직접 군용물을 빼돌렸고 재물조사가 다가오자 한서연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다. 또한 이병은 박중령이 유독 한서연 중위를 미워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털어놓았다. 지난 혹한기 훈련 때 박중령님께서 무리한 작전을 지시하셨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신병을 악천후 속에 위험한 정찰 임무에 투입하려 하셨습니다. 그때 한 중위님께서 유일하게 그 명령에 반대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대장님, 작전 성공보다 부하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중위님 덕분에 그 신병은 무사했지만 그날 이후로 대대장님은 사사건건한 중위님을 괴롭혔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능력과 소신을 갖춘 부하 장교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자신의 비리를 덮으려는 탐욕. 그것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 유진혁은 이병의 어깨를 두드리며 약속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한 중위의 명예를 되찾아주겠다고. 그리고 그의 안전을 보장해주겠다고. 그 이병에게서 추가적인 내부 정보를 얻은 두 사람은 무거운 마음으로 채올랐다. 이제 그들의 손에는 보이지 않는 진실의 검이 쥐어졌다. 하지만 그 검으로 단단한 성벽과도 같은 박성준의 권력과 그를 비호하는 세력을 어떻게 뚫어야 할까?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내부 고발자 이병과의 짧은 만남은 유진혁 대위의 마음에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살려놓았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부패한 지휘관의 권력에 짓밟힌 한 군인의 명예를 되찾고 군이라는 조직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하는 전쟁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수사과장에게 재수사 개시를 정식으로 보고했다. 예상대로 과장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하지만 유진혁이 제시한 증거 위조 가능성과 증인의 신빙성 문제 등 합리적인 의혹 제기에 그는 마지못해 재수사를 승인하면서도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유대위, 명심하게. 군대는 자네 혼자 정의감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괜히 돌멩이로 바위 치려다 손만 다치는 수가 있어. 그 경고를 뒤로 하고 유진혁은 곧바로 박성준 중령에게 정식으로 2차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번에는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의 전환을 암시하는 강력한 조치였다. 소식을 들은 박성준은 격노했지만 정식 절차를 거부할 수는 없었다. 며칠 뒤 그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다시 군사경찰 수사대 취조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번에 여유롭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그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적의와 불쾌감이 가득했다. 취조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유진혁은 박성준의 맞은편에 앉아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조금도 밀릴 생각이 없었다. 박성준 중령님, 오늘 다시 모신 이유는 한서연 중위 사건에 대한 몇 가지 중대한 의문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야 할 겁니다. 유대위, 지금 나를 범죄자 취급하는 건가? 일가의 대위가 일선 지휘관의 명예를 이렇게 함부로 훼손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군. 박성준은 시작부터 계급으로 유진혁을 짓누르려 했다. 하지만 유진혁은 흔들리지 않고 준비한 질문을 던졌다. 사건 발생 며칠 전 야간에 군수 담당관과 함께 무기고에 출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순간 박성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모든 증인을 회유했다고 믿었기에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곧 평정을 되찾고 태연하게 대답했다. 야간 순찰 중 무기고 보안 상태를 점검한 적은 있지. 지휘관으로서 당연한 임무 아닌가. 단순 점검이라고 하기에는. CCTV 기록상 두 분이 커다란 군용 박스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 내용물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진혁의 이 말은 순전히 블러핑이었다. 그 시간대 CCTV는 우연히도 고장 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박성준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 거짓말을 던진 것이었다. 박성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유진혁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가늠할 수 없었다. 이 오래된 폐기 장비들을 보급 창고로 옮긴 것뿐이다. 정식 절차를 밟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라 약식으로 처리했을 뿐. 문제될 것 없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최성진이라는 이름의 민간인 브로커를 아십니까? 현재 방산 비리 혐의로 내사 중인 인물입니다. 유진혁의 연이은 압박에 박성준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는 더 이상 유진혁의 질문에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쳤다. 이게 지금 뭐 하자는 짓이야, 유대위. 당신 지금 월권 행위를 하고 있어. 근거도 없는 낭설로 전투 지휘관을 모욕하고 회유하려는 건가 좋아. 이 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당신의 무례함과 월권에 대해 정식으로 상부의 문제를 제기하겠어. 조사는 여기서 끝이다. 박성준은 변호사와 함께 그대로 취조실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유진혁은 그를 막지 않았다. 비록 자백을 받아내지는 못했지만 그의 격렬한 반응 속에서 확신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는 진실의 급소를 정확히 찌른 것이다. 하지만 박성준의 행동은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그가 돌아간 지 1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유진혁은 수사과장실로 호출되었다. 과장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유진혁의 얼굴에 집어던지다시피 했다. 유진혁 대위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감히 누굴 건드리는 거야. 박성준 중령이 누군 줄 알아. 육사 동기회는 물론이고. 장성급에도 연줄이 닿아 있는 사람이야. 자네가 뭔데 일선 대대장을 피의자로 몰아서 망신을 줘. 과장님, 그것은 정당한 수사 절차였습니다. 박 중령이 사건에 깊이 연루되었다는 심증이 있습니다.
심증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지금 당장 한서연 중위 사건에서 손때 당장 사건은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서 최초 증거대로 한서연 단독 범행으로 종결시켜. 이건 내 명령이다. 군인으로서 명령에 복종해. 과장의 구함이 사무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유진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가 믿었던 정의, 그가 따랐던 시스템이 거대한 벽이 되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권력 앞에서 진실은 너무나도 쉽게 묵살되고 있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경례를 붙인 채 과장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깊은 무력감과 환멸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그날 저녁 유진혁은 부대 밖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혼자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옆자리에 털썩 앉았다. 김동철 상사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유진혁의 잔에 술을 채워주고 자신의 잔을 채웠다. 꼴이 말이 아니구만. 과장한테 한바탕 깨졌지. 그럴 줄 알았어. 김동철은 쓴웃음을 지으며 단숨에 술을 털어 넣었다. 선배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유진혁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김동철은 잠시 침묵하다가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다. 나도 너만 한때가 있었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무조건 직진만 하던 풋내기 하사 시절. 그때 나도 너처럼 거대한 두 개의 구멍을 내려는 사건을 맡았었어. 한 사단장의 비리를 캐는 일이었지. 증거도 다 잡았고 이제 터트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결과가 어땠는 줄 아나? 김동철은 허공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사건은 유야무야 덮였고 나는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 부대로 좌천됐지. 동기들은 다 진급하고 있는데 나만 제자리 걸음이었어. 그때 깨달았지. 이 조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의롭지 않다는 걸. 때로는 진실보다 조직의 안정이 더 중요하고 올바른 것보다는 힘 있는 놈이 이긴다는 걸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다. 그는 유진혁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그러니까 너도 이제 그만해. 괜히 너까지 다치지 말고. 한서연 중위는 안타깝지만 그게 그 여자의 운명인 거야.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는 아직 젊고 미래가 창창하잖아. 여기서 꺾이기엔 너무 아까운 인재라고. 그것은 비겁한 조언이 아니었다. 먼저 같은 길을 걸었던 선배가 아끼는 후배에게 해주는 진심 어린 충고였다. 하지만 그 충고는 유진혁의 마음에 다른 불을 지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김동철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선배님, 만약 선배님께서 그때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그때 누군가 한 명이라도 선배님 곁에서 같이 싸워주었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선배님께서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 사단장은 지금쯤 별을 달고 더 높은 곳에서 더 큰 비리를 저지르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저는 평생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제2, 제체3의 박성준이 나오는 것을 알면서도 눈 감는 비겁한 군인이 될 겁니다. 유진혁은 자신의 잔을 단숨에 비웠다. 쓴 소주가 그의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속을 뜨겁게 데웠다. 저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제 군복을 벗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겁니다. 그의 선언에 김동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담배 연기를 뿜어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오래전에 꺼져버렸던, 재만 남은 줄 알았던 그의 눈 속에서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유진혁의 모습에서
자신의 젊은 날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 못했던 길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이 젊은 후배를 더 이상 말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포장마차에 붉은 천막을 나섰을 때 밤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유진혁의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불덩이와는 대조적이었다. 김동철 상사는 말없이 차에 시동을 걸었다. 무거운 침묵이차 안을 가득 채웠다. 정식 수사 라인은 완전히 막혔고 그들 앞에는 거대한 벽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유진혁의 결심은 확고했지만 이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때 김동철이 툭 하고 한마디 던졌다. 벽이 길을 막으면 벽을 부수는 게 아니라 벽을 넘어갈 방법을 찾아야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한 듯 했지만 유진혁은 그 안에 담긴 뜻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동참의 선언이었다. 김동철은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는 유진혁과 함께 이 위험한 싸움에 뛰어들기로 결심한 것이다. 유진혁의 마음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방법이 있으십니까? 방법이라 전공법이 안 먹히면 변칙으로 가야지. 박성준. 그 교활한 족제비 같은 놈은 분명 자기 사무실에 뭔가 숨겨뒀을 거야. 자기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비자금 장부라던가 거래 내역 같은 결정적인 증거 말이야. 설마 대대장 사무실에 잠입이라도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그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발각되면 우린 그대로 끝입니다. 원래부터 끝장날 각오 아니었나. 이판사판이야. 어차피 이대로 가면 한소연 중위는 군복 벗고 우린 윗선에 밑보여서 평생 먼지만 먹고 살아야 해. 한번 제대로 들이받아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같이 사표 쓰지. 뭐 김동철의 말은 무모했지만 이상하게도 설득력이 있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들의 배수진이었다. 유진혁은 마른 침을 삼키고 결심을 굳혔다. 그들은 이제 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법이 지켜주지 않는 진실을 위해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그림자가 되어야 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비밀 작전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군사경찰의 권한을 이용해 보안 시스템 점검이라는 거짓 명목으로 박성준의 부대 지휘 통제실의 설계 도면과 경비 근무표를 입수했다. 김동철은 그의 낡은 수첩에 적힌 인맥을 총동원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도와주었던 통신부대의 한 부사관에게 연락해 특정 시간대에 지휘 통제실 복도를 비추는 CCTV 카메라 몇 대를 정비 오류로 잠시 꺼달라는 위험한 부탁을 했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부탁이었지만 김동철의 과거 인연과 그의 진심 어린 설득에 부사관은 결국 위험을 감수하기로 약속했다. 작전일은 사흘 뒤 비가 예보된 금요일 밤으로 정해졌다. 궂은 날씨는 그들의 침투를 가려줄 최고의 어모였다. 그들은 검은색 등산복과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모자를 준비했다.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장비뿐이었다. 소형 랜턴, 만능 드라이버 세트, 그리고 김동철이 어디선가 구해온 낡은 청진기. 그는 그것을 가리키며 구식이지만 가끔은 이런 아날로그가 더 잘 먹힐 때가 있다고 씩 웃었다. 약속된 밤, 폭우가 쏟아져 내렸다. 빗줄기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듯했다. 두 사람은 부대 외곽의 가장 경계가 허술한 철책 아래에 몸을 숨겼다. 김동철의 신호에 맞춰 그들은 절단기로 철책의 일부를 조용히 잘라내고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빗물과 흙탕물이 그들의 옷을 적셨지만 두 사람의 신경은 오직 목표물인 지휘 통제실 건물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건물 후면에 도착했을 때 약속된 시간이 되자 복도를 비추던 CCTV의 작은 램프가 깜빡이며 꺼졌다. 지금부터 10분, 그들이 허락받은 시간의 전부였다.
김동철은 2층 대대장실로 이어지는 외부 배관을 가리켰다. 유진혁은 망설임 없이 배관을 붙잡고 오르기 시작했다. 특수부대 훈련을 받은 적은 없었지만 사관학교 시절부터 다져진 그의 체력은 빛을 발했다. 김동철이 그 뒤를 따랐다. 2층 창문에 도착한 유진혁은 미리 준비한 흡착기로 유리의 일부를 소리 없이 떼어내고 안으로 잠입했다. 칠흑 같은 복도 아는 물에 젖은 그들의 옷에서 나는 비냄새와 낡은 건물의 퀴퀴한 냄새로 가득 찼다. 그들은 숨을 죽인 채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내지 않으며 박성준의 사무실 앞으로 다가갔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당직 사관의 작은 기침 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다행히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사무실 문은 최신 디지털 잠금 장치로 잠겨 있었다. 하지만 김동철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익숙하게 공구 상자를 열어 회로를 노출시키고 몇 가닥의 선을 연결해 순간적인 쇼트를 일으켰다. 틱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해제되었다. 박성준의 사무실은 그의 성격처럼 권위적이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유진혁은 책상과 서류 캐비닛을 뒤지기 시작했고 김동철은 곧장 벽에 걸린 액자 뒤에 숨겨진 금고로 향했다. 그는 금고 다이얼에 청진기를 대고 귀를 기울였다. 금속이 맞물리는 미세한 소리를 통해 비밀번호를 찾아내려는 것이었다. 시간은 촉박했다. 1분, 1초가 흐를 때마다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때 유진혁이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다. 바로 그 순간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렸다. 김동철의 임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금고 안에는 그들이 예상했던 것 이상의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두툼한 현금 다발과 함께 차곡차곡 정리된 검은색 장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장부를 펼친 유진혁의 눈이 커졌다. 그 안에는 날짜별로 빼돌린 군용 장비의 목록, 거래한 민간 브로커의 이름, 그리고 돈이 오고 간 차명 계좌번호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한서연에게 덮어씌운 혐의는 그가 저지른 수많은 범죄 중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증거였다. 유진혁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장부의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촬영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막 돌아서려던 순간이었다. 복도 저편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당직 사관이 아니었다.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정확히 그들의 사무실 앞에서 멈췄다. 두 사람은 숨을 멈췄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문 밖의 인물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챈 듯 잠금 장치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누구야?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박성준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작전과장 강소령이었다. 그는 늦게까지 서류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대대장실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그림자를 발견한 그는 소리치려 했다. 그 순간 김동철이 번개같이 튀어나가 그의 입을 막고 목을 팔로 감았다. 짧고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유진혁이 합세해 강소령을 제압하고 책상 다리에 묶었다. 하지만 그 짧은 소라는 이미 외부로 새어나갔다. 복도에서 다급한 발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침입자다. 지휘 통제실에 침입자가 발생했다. 부대 전체에 요란한 경보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수많은 손전등 불빛이 번쩍이며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퇴로는 이미 막혔다. 젠장,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유대위. 이쪽이야. 김동철은 창문을 부수고 밖으로 뛰어내릴 준비를 했다. 2층 높이였지만 아래는 다행히 빗물을 머금은 부드러운 화단이었다.
유진혁도 망설일 틈이 없었다. 그는 증거가 담긴 휴대폰과 USB를 품에 안고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다. 발목에 짜릿한 충격이 전해졌지만 쉴 틈이 없었다. 두 사람은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그들을 향해 좁혀오는 포위망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은 진실을 손에 쥔 도망자였다. 쏟아지는 빗줄기는 그들의 흔적을 지워주는 동시에 천을 무섭게 빼앗아갔다. 유진혁 대위와 김동철 상사는 부대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폐쇄된 채석장의 낡은 관리소 건물에 몸을 숨겼다. 흙탕물에 젖은 전투복은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부서진 창문으로 들어오는 밤바람은 칼날처럼 살을 애는 듯했다. 유진혁은 다친 발목의 통증을 애써 참으며 품속에서 지켜낸 휴대폰과 USB를 확인했다. 다행히 방수팩 덕분에 무사했다. 진실은 그들의 손안에 있었지만 그들은 이제 군 전체에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젠장, 박성준 그 자식, 손 쓰는 게 보통 빠른 게 아니야. 김동철이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욕설을 뱉었다. 그는 자신의 비공식 연락망을 통해 현재 상황을 파악한 참이었다. 박성준은 그들이 탈출하자마자 상부에 긴급 보고를 올렸다. 내용은 기가 막혔다. 군사경찰 수사관 2명이 한서연 중위와 내통하여 사건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지휘 통제실에 불법 침입, 기밀 서류를 탈취하여 탈영함. 순식간에 그들은 정의로운 수사관에서 범죄자와 공모하여 군사기밀을 훔쳐 달아난 파렴치한 배신자가 되어 있었다. 이미 그들에 대한 수배령이 정군에 내려졌고 주요 도로마다 검문소가 설치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이제 우린 도간에 든 쥐 신세야. 이 증거를 들고 어디로 가야 하지? 헌병대에 자수하면 증거는 묵살되고 우린 그대로 군사재판에 회부될 거다. 김동철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무력감이 묻어났다. 유진혁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모든 문이 닫혔다. 그가 믿었던 조직은 이제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던 그때 그의 뇌리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억울함과 분노 속에서도 조금도 꺾이지 않던 눈빛의 소유자. 한서연 중위, 한서연 중위. 그녀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무슨 수로. 아닙니다. 제가 그녀의 신상 파일을 검토했을 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가족 관계란에 아버지가 군인으로만 되어 있고 계급이나 이름이 비공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보통 장성급 자녀들에게만 적용되는 보안 규정입니다. 유진혁의 말에 김동철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는 뭔가 기억을 더듬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잠깐! 그러고 보니 옛날에 그런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 지금 참모총장님이신 한태성 대장. 그 양반 외동딸이 육사에 들어갔다고. 설마.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믿을 수 없는 가능성이었지만 현재로서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한서연 중위가 만약 정말로 육군 참모총장의 딸이라면 이 사건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하지만 어떻게 그에게 이 사실을 알릴 것인가? 모든 통신이 감청될 위험이 있었다. 유진혁은 주머니 속에서 낮에 만났던 이병이 몰래 건네준 쪽지를 꺼냈다. 거기에는 한서연 중위의 절친한 동기라며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해달라는 다른 부대 장교의 비공식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마지막 지푸라기였다. 유진혁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 배터리를 분리했다가 다시 끼우고 짧은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내용은 간결했다. 한서연 중위 사건의 진실. 박성준 중령의 범죄 증거 확보. 군 시스템 전체가 적 아버지에게 전해주시오. 한편
같은 시각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인 계룡대, 육군 참모총장 집무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전장의 호랑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한태성 대장은 서류 더미에 코를 박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서류 위의 글자 하나하나를 꿰뚫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의 딸이 전방부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고 싶다는 딸의 의지를 존중했기에. 그는 멀리서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었다. 딸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때도 그는 일단 군의 공식적인 시스템을 믿고 기다렸다. 그것이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야 할 군의 수장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때 부속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앞에 다가섰다. 총장님, 방금 영창에 수감 중인 한서연 중위로부터 비공식 채널을 통해 긴급 전문이 도착했습니다. 한태성 대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부관을 바라보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로 순간 거대한 파도가 일렁였다. 그는 조용히 전문을 건네받았다. 짧은 내용이었지만 그 안에는 한 군인의 절규와 딸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모함, 조작된 증거, 그리고 박성준이라는 이름. 그가 믿었던 시스템이 그의 딸을 집어삼키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의 온몸에서 냉기류가 뿜어져 나왔다. 손에 쥔 종이가 힘없이 구겨졌다. 그는 분노를 애써 억누르며 부관에게 물었다. 이 사건을 맡은 수사관은 누구인가? 군사경찰 수사대 소속 유진혁 대위와 김동철 상사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들은 증거인멸 및 기밀 탈취 혐의로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박성준 중령의 부대에서 탈영하여 현재 도주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보고를 듣는 순간 한태성 대장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다. 쫓기는 수사관들,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딸. 이것은 박성준이라는 한 명의 부패한 군인이 벌인 일이 아니었다. 그를 비호하고 진실을 덮으려는 거대한 세력이 군 내부에 암처럼 퍼져 있다는 증거였다. 정상적인 지휘 계통과 사법 절차는 이미 오염되었다. 이 암 덩어리를 도려내기 위해서는 외과 의사의 메스가 아닌 전장의 포화가 필요했다. 한태성 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적을 섬멸해야 하는 호랑이의 눈빛이었다. 그는 집무실의 모든 인원을 물렸다. 그리고는 보안 장치가 된 붉은색 직통전화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연결된 상대는 군사경찰 사령관이나 법무실장이 아니었다. 나 참모총장이다. 지금 즉시 제7기갑 여단장 연결해.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충성 여단장 대령 진성민입니다. 한태성 대장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진 여단장,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라.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 실제 상황이다. 자네 여단 소속 K2 흑표 전차 1개 중대와 K21 장갑차 1개 중대를 즉시 완전 무장시켜라. 목표는 박성준의 부대명 주둔지다. 모든 저항은 반역 행위로 간주하고 진압해도 좋다. 내가 30분 뒤 그곳에 도착한다. 내 도착과 동시에 부패의 소굴을 이 땅에서 지워버릴 준비를 하도록. 전화기 너머의 여단장은 숨을 삼켰다.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아군 부대를 향한 기갑부대의 출동 명령이었다. 알겠습니다. 총장님, 즉시 명령 수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한태성 대장은 창밖으로 펼쳐진 군 본부의 정형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적에게 복수하기 위해 전차를 몰고 적진으로 돌격했던 한 아버지의 낡은 무용담처럼.
그는 이제 자신의 딸을 구하고 군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강철의 군대를 이끌고 직접 출정하기로 결심했다. 거대한 폭풍이 한반도의 허리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박성준 중령이 주둔하는 부대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위선적인 평화로움 속에서 시작되었다. 밤사이 있었던 소동은 철저히 함구령이 내려졌고 병사들은 불안한 눈빛을 감춘 채 일과를 시작하고 있었다. 박성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유진혁과 김동철은 이제 탈영병 신세가 되었고 그들이 가진 증거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되었다. 한서연은 곧 불명예 전역 처리될 것이고 자신의 앞길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곧 있을 진급심사와 자신의 화려한 미래를 상상하며 오만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땅이 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희미한 진동이었지만 순식간에 거대한 굉음으로 변했다. 마치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사무실 창문이 덜컹거리고 책상 위의 컵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부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당황한 병사들이 막사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부대의 정문을 향해 육중한 강철의 무리가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의 주력 전차인 K2 흑표 전차 여러 대가 포신을 앞으로 향한 채 위압적으로 진격하고 있었고 그 뒤를 K-21 보병 전투장갑차들이 따르고 있었다. 훈련 상황이라고 하기에는 그들의 움직임에 서린 살기가 너무나도 짙었다. 위병소 근무자들이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선두에 선 전차 한 대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부대 정문의 차단기를 깔아뭉개고 안으로 들어섰다. 모두 M16으로 무장하고 마가 외부 침입이다. 한 간부가 이성을 잃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소총 따위로 저 강철 괴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갑부대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연병장 중앙까지 밀고 들어와 원형으로 포진했다. 수십 개의 포신과 기관 총구가 부대의 모든 건물을 동시에 조준했다. 순식간에 평화롭던 부대는 거대한 화력의 포위망 안에 갇힌 고립된 섬이 되었다. 박성준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북한군의 기습인가 하니 그럴 리가 없다. 쿠데타라도 일어났단 말인가. 온갖 최악의 상상이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때 선두에 섰던 K2 전차의 상부 해치가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전차병의 복장이 아닌 수십 개의 훈장이 빛나는 단정한 정복 차림이었다. 별넷이 박힌 그의 견장은 아침 햇살을 받아 서슬 퍼렇게 빛나고 있었다. 바로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호랑이 한태성 대장이었다. 한태성 대장은 전차 위에서 연병장에 모인 모든 병사들을 향해 사자처럼 포효했다. 그의 목소리는 증폭장치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차의 엔진 소음을 뚫고 모든 이의 귓가에 명확하게 박혔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대장 한태성이다. 지금부터 이 부대의 모든 지휘권은 내가 접수한다. 모든 인원은 즉각 무장을 해제하고 연병장에 집합하라. 이는 총장의 명령이다. 이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군 형법상 반역죄로 간주. 현장에서 즉결 처분하겠다. 참모총장,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에 모든 병사들은 얼어붙었다. 박성준은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한태성, 한서연의 아버지.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호랑이의 새끼를 건드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한태성 대장은 전차에서 내려와 공포에 질려 서 있는 박성준의 부관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마주보는 것만으로도 영혼까지 얼어붙게 할 듯 차가웠다. 박성준 중령은 어디에 있는가? 부관이 떨리는 손으로 지휘 통제실 건물을 가리키자 한 대장은 곧장 그곳으로 향했다. 그의 뒤를 완전 무장한 특임대 병사들이 따랐다. 복도에서 마주친 박성준은 이미 넋이 나간 상태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경례를 붙였지만 그의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한태성 대장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앞을 지나쳐 대대장실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밤사이 유진혁과 김동철이 목숨을 걸고 빼내온 범죄의 증거들 빼돌린 군용물 목록, 거래 내역, 그리고 검은 돈의 흐름이 담긴 파일을 그의 책상 위에 집어 던졌다. 박성준 중령, 이것들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아라. 총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화산 폭발 직전에 무서운 에너지가 담겨 있었다. 박성준은 책상 위의 서류들을 보고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숙였다. 변명은 무의미했다. 자네는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군대의 암적인 존재다. 자네는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고 부하를 모함했으며 국가의 재산을 훔쳐 적을 이롭게 했다. 자네 같은 자는 군사법정에 세우는 것조차 사치스러운 일이다. 한태성 대장은 뒤를 돌아 자신의 부관에게 명령했다. 지금 즉시 박성준 중령과 이자의 범죄에 가담한 모든 부역자들을 체포해라. 저항시 발포를 허가한다. 특임대 병사들이 달려들어 박성준의 양팔을 꺾어 제압했다. 발버둥 치던 그의 입에서 비명 같은 외침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한태성 대장은 다시 연병장으로 걸어 나갔다. 그는 자신의 지휘 전차를 향해 손을 들었다. 그것은 신호였다. 저 건물은 부패와 거짓으로 얼룩진 소굴이다. 저곳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군의 신성한 주둔지가 될 자격이 없다. 그가 손을 내리자 K2 전차의 120mm 활강포가 불을 뿜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발사된 포탄은 정확히 박성준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2층을 강타했다. 콘크리트와 철근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가며 거대한 폭발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모든 비리의 온상이었던 대대장실이 한 줌의 먼지로 변해버리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연병장에 모여있던 모든 병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은 지금 전설로만 듣던 호랑이의 분노가 어떤 것인지를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었다. 한태성 대장은 무너진 건물의 잔해를 차가운 눈으로 응시했다. 이것은 한 아버지의 사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썩어 문드러진 군의 환부를 뿌리째 도려내는 참모총장의 강철 같은 의지의 표현이었다. 군의 정의는 때로는 법전이 아닌 포화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법이었다. 포연과 먼지가 가라앉은 연병장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침묵에 잠겼다. 한태성 대장의 강철 같은 의지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되었다. 박성준 중령을 필두로 그의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군수 담당관과 작전과장 등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특임대 병사들의 손에 의해 포박되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권위의식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공포와 절망, 그리고 눈앞의 현실에 대한 불신만이 가득했다. 다른 일반 병사들은 그저 넋을 잃은 채 자신들을 억압하던 부패한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체포 현장이 아니라 썩어 문드러진 왕조가 끝을 구하는 역사적인 순간처럼 보였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한태성 대장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잊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부관에게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지금 즉시 헬기를 띄워 군교도소로 가서 내 딸을 데려와라.
1분 1초도 지체하지 마. 군교도소의 차가운 독방에 갇혀있던 한서연 중위는 바깥의 소요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창문 없는 감옥의 어둠 속에서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 하나에 의지해 버티고 있었다. 그때 육중한 철문이 철컹 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평소에 거만하던 교도관이 아니었다. 낯선 장교 한 명이 공손하지만 다급한 태도로 그녀에게 다가와 경례를 붙였다. 한서연 중위님, 육군 참모 총장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즉시 석방되셨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한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참모 총장, 아버지.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는데 어떻게 혼란스러운 머리로 그를 따라 나서자. 교도소 바깥에는 이미 군용 헬리콥터 한 대가 프로펠러를 돌리며 대기하고 있었다. 헬기에 오르자마자 기체는 지축을 울리며 하늘로 솟아올랐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보며 그녀는 비로소 무언가 거대한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헬리콥터가 익숙한 부대 연병장에 착륙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지휘 통제실 건물의 한쪽이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고 연병장에는 마치 전쟁이라도 치른 듯 전차와 장갑차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강철의 군대 한가운데 산처럼 굳건하게 서 있는 한 남자가 보였다. 그녀의 아버지, 한태성 대장이었다. 그녀는 헬리콥터에서 내려 천천히 그를 향해 걸어갔다. 수척해진 얼굴, 죄수복 차림의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당당한 군인의 그것이었다. 한태성 대장은 말없이 딸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언제나 강철 같던 그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는 수많은 전장을 누비고 부하들의 죽음 앞에서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호랑이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군의 총수가 아닌 상처 입은 딸을 마주한 한 명의 아버지일 뿐이었다. 미안하다. 이 아비가 너무 늦었다. 그의 잠긴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 한마디에 강인하게 버텨왔던 한서연의 감정선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고통을 이해받고 자신의 명예가 회복되었음을 확인하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두 사람의 조용한 재회는 파괴와 분노로 가득 찼던 연병장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인간적인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폐차의 석장에 숨어있던 유진혁과 김동철은 그들을 추적하던 수색대에 의해 발견되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것은 차가운 총구가 아니었다. 수색대장은 그들에게 깍듯이 경례를 하며 말했다. 두 분을 모시러 왔습니다.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잠시 후 부대로 복귀한 두 사람은 완전히 뒤바뀐 상황에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진실을 밝혀낸 영웅이 되어 있었다. 잠시 후 그들은 한태성 대장이 기다리는 임시 지휘 텐트로 안내되었다. 텐트 안에는 한 대장과 군복으로 갈아입은 한서연 중위가 서 있었다. 한태성 대장은 피로와 먼지로 얼룩진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꾸짖음이 아닌 깊은 존경심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유진혁 대위, 김동철 상사, 두 사람의 보고는 받았다. 목숨을 건 용기와 희생의 참모 총장으로서 그리고 한 군인의 아버지로서 진심으로 감사한다. 그는 유진혁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자네는 썩어빠진 명령과 타협하지 않고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를 증명해 보였어. 우리 군에는 바로 자네 같은 장교가 필요하네. 자네의 신념이 옳았음을 내가 증명하겠다. 그 칭찬은 그 어떤 훈장보다도 값진 것이었다. 유진혁은 뜨거워지는 눈시울을 애써 참으며 경례를 했다. 그의 이상주의는 꺾인 것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한 강철로 벼려졌다. 김동철 역시 삐딱한 자세를 풀고 진심이 담긴 경례를 올렸다. 그는 자신이 오래전에 포기했던 정의가 이 젊은 후배의 손을 통해 기적처럼 실현되는 것을 목격했다. 한편 체포된 박성준의 신복들은 한태성 대장의 섰을 퍼런 분노 앞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들은 살기 위해 서로의 죄를 폭로했고 그 과정에서 박성준이 저지른 단순한 군용물 횡령을 넘어선 거대한 방산비리 네트워크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들의 진술은 군 내부의 더 높은 장성급 인사들은 물론 부패한 정치인과 민간 브로커들까지 얽혀있는 거대한 범죄의 지도를 그려내고 있었다. 사건은 이제 한 부대의 비극을 넘어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눈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진실의 빛은 터널 끝에서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지만 그 빛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까지는 아직도 험난한 싸움이 남아있었다. 한태성 대장의 기갑부대가 박성준 중령의 부대를 초토화시킨 사건은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지진과도 같았다. 그날 이후 군 내부에는 피해 숙청이 시작되었다. 한태성 대장은 참모총장 직속으로 특별감찰단을 신설했고 그 칼날은 상상 이상으로 깊고 날카로웠다. 유진혁 대위와 김동철 상사는 이 특별감찰단의 핵심 요원으로 파견되어 밤낮없이 사건의 뿌리를 파헤쳤다. 그들의 손에 들린 박성준의 비밀 장부는 군 내부의 암세포를 찾아내는 완벽한 지도였다.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장군들의 사무실이 압수수색되고 군수사령부의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며 버티던 이들도 한태성 대장의 섰을 퍼런 의지와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서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미줄처럼 얽힌 비리 네트워크의 실체가 쏟아져 나왔다. 수십 년간 군의 요직에 기생하며 국가의 혈세를 빨아먹던 부패한 군인들과 그들과 결탁한 방산업체, 그리고 이들을 비호해온 정치권의 그림자까지 드러나기 시작했다. 군 창설 이래 최대 규모의 비리 사건이었다. 몇 주 후 이 거대한 사건의 시작점이었던 박성준과 그의 일당에 대한 군사재판이 열렸다. 재판정은 수많은 군 관계자들과 취재진으로 가득 찼다. 피고인석에 선 박성준은 더 이상 위풍당당한 지휘관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미래가 없는 초라한 범죄자의 모습이었다. 군검찰관은 유진혁과 김동철이 목숨을 걸고 확보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다. 조작된 서류, 위조된 서명, 그리고 박성준의 비밀 장부에 적힌 모든 거래 내역이 만천에 공개되었다. 증인석에 선 어린 이병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한태성 대장의 특별 보호 조치 아래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자신이 목격했던 모든 것을 증언했다. 다음으로 증인석에 오른 것은 유진혁이었다. 그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사건의 초기부터 자신이 겪었던 외압과 회유,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넘어야 했던 수많은 벽들에 대해 담담하게 진술했다. 그의 증언은 박성준 개인의 범죄를 넘어 이 사건을 덮으려 했던 군 내부의 부패한 시스템 자체를 고발하는 기소장이었다. 마지막으로 증인석에 선 것은 한서연 중위였다. 군복을 다시 입은 그녀는 늠름하고 당당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함과 굴욕의 순간들을 감정의 동요 없이 오직 사실에 입각하여 진술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불의에 꺾이지 않은 군인의 명예가 담겨 있어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박성준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피고인은 제 어깨에서 계급장을 떼어낼 수는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군인의 자긍심까지는 빼앗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저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 같은 사람 때문에 묵묵히 조국을 지키는 수많은 동료 군인들의 명예가 더럽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진술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박성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이 끝난 후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박성준, 그대는 군인에게 목숨과도 같은 명예를 스스로 버렸고 국가가 그대에게 부여한 신성한 지휘권을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으며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무고한 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이에 군사법원은 그대에게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 즉 불명예 전역과 함께 종신형을 선고한다. 땅. 재판장의 의사봉이 울려 퍼지는 순간 길고 길었던 싸움은 마침내 끝이 났다. 박성준은 절규하며 끌려나갔고 한서연의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박성준의 재판을 시작으로 군에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수십 명의 장성과 장교들이 군복을 벗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한태성 대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군 내부 감사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고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는 등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했다. 유진혁과 김동철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거대한 개혁의 태풍을 몰고 온 것이다.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갈 무렵의 어느 저녁, 유진혁과 김동철은 다시 한번 허름한 포장마차에 마주 앉았다. 하지만 몇 주 전의 절망적이고 무거운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피곤함 속에서도 깊은 만족감과 후련함이 어려 있었다. 김동철이 먼저 소주잔을 채우며 입을 열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네. 내가 틀렸어. 돌멩이로 바위를 치는 게 아니라 썩은 바위를 부셔버릴 수도 있다는 걸 네 덕분에 알게 됐다. 그는 유진혁의 잔에 술을 따라주며 씩 웃었다. 내가 너한테 포기하라고 했던 거 사과하지. 그때 네가 내 말을 들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다. 이 지긋지긋한 군대에도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줘서 고맙다. 이 답답한 이상주의자 양반아. 냉소적이던 베테랑 수사관의 진심 어린 칭찬에 유진혁은 그저 멋쩍게 웃을 뿐이었다. 아닙니다. 선배님께서 곁에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진작에 부러졌을 겁니다. 경험과 연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잔을 부딪혔다. 쨍 하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유진혁은 이제 더 이상 맹목적인 이상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는 현실의 더러움과 시스템의 거대한 벽을 직접 온몸으로 겪었다. 그리고 정의는 가만히 기다린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던져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의 신념은 시련을 통해 더욱 현실적이고 단단한 형태로 진화해 있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말없이 술잔을 기울이며 길고 험난했던 싸움의 끝을 조용히 자축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군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서늘하지만 건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부패의 온상이었던 부대는 해체 후 재편성되었고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수십 명의 장교들은 역사의 뒤양일로 쓸쓸히 사라졌다. 그들이 남긴 공백은 정직하고 유능한 새로운 인물들로 채워졌고 군 전체에는 우리도 바뀔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듯 군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고 있었다. 한서연 중위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통해 보여준 강인한 정신력과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대위로 특별 진급했다. 그리고 육군에서 가장 정예부대로 손꼽히는 최전방 GOP 사단의 중대장으로 부임했다. 처음에는 참모총장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그녀를 따라다녔지만 그 꼬리표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녀는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훈련에 임했고 병사 한 명 한 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따뜻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과거의 시련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현명한 지휘관으로 만들었다. 병사들은 곧 그녀를 배경이 아닌 능력과 인품으로 존경하기 시작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휴가를 얻은 한서연은 약속 장소인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로 향했다. 그곳에는 먼저 와서 그녀를 기다리는 한 남자가 있었다. 조금은 어색한 사복 차림의 유진혁이었다. 두 사람은 그 사건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보이지 않는 신뢰를 쌓았던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고맙다는 말을 아직 정식으로 못한 것 같아서요. 한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유 대위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쯤 군복을 벗고 어딘가에서 억울함에 울고 있었을 겁니다. 제 인생을. 그리고 제 군인의 명예를 되찾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 대위님께서 끝까지 버텨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유진혁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평범한 대화를 나누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서로가 얼마나 큰 변화를 겪었는지 말해주고 있었다. 유진혁은 더 이상 책상 위에 서류만 믿던 순진한 장교가 아니었고 한서연 역시 그저 유능하기만 했던 장교가 아니었다. 두 사람 모두 거대한 시련을 통과하며 진정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헤어지기 전 한서연이 뒤돌아서며 말했다. 다음에 부대로 한번 와주십시오. 제가 지휘하는 멋진 부하들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가을 햇살처럼 밝고 따뜻했다. 유진혁은 그 미소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유진혁에게도 새로운 명령이 하달되었다. 그를 부른 사람은 다름 아닌 한태성 대장이었다. 참모총장실에서 마주한 한 대장은 그에게 새로운 발령장을 건넸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 유대위, 이제 자네에게 더 큰 임무를 맡기려 하네. 발령장에 찍힌 새로운 소속은 국방부 직할 합동조사단이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육해공 3군을 아우르며 군 전체의 비리를 감시하고 척결하기 위해 신설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조직이었다. 그리고 유진혁은 그곳의 창설 멤버이자 핵심 수사팀장으로 발탁된 것이다. 게다가 그의 이름 앞에는 소령진이라는 진급 예정 계급이 붙어 있었다. 파격적인 인사였다. 제가 그 자리에 걸맞은 인물인지 모르겠습니다. 겸손해야 할 필요 없어. 자네는 그럴 자격이 충분하네. 이 자리는 단순히 비리를 저지른 군인을 잡아넣는 곳이 아닐세. 다시는 우리 군에 박성준 같은 암세포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조직을 개혁하는 자리야. 어렵고 힘든 길이 되겠지만 자네라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유진혁은 굳은 표정으로 발령장을 받아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영전이 아니었다. 더 거대한 전쟁터로 떠나라는 출정 명령이었다. 서울로 떠나기 전날 그는 김동철 상사를 만났다. 김동철 역시 이번 사건의 공로를 인정받아 원사 진급이 확정되었지만 그는 국방부로의 전출 제안을 거절하고 현장에 남기로 했다. 난서울 물은 안 맞아. 답답한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만 뒤지는 건 내 적성이 아니야.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면서 나쁜 놈들 잡는 게 내 천직이지. 그래도 이번에 자네 덕분에 아직 이 일에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걸로 만족해.
김동철은 유진혁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다. 가서 잘해. 대신 너무 빡빡하게 살지는 마라. 가끔은 술도 좀 마시고 연애도 좀 하고 그러다 정 힘들면 나한테 전화해. 술 한 잔 사들고 KTX 타고 달려갈 테니. 두 사람은 말없이 악수를 나누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함께일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아침이 밝았다. 대한민국 국방부의 위험 있는 건물. 유진혁 소령은 새로 지급받은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새로운 임명장이 들려 있었다. 그는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을 조용히 돌이켜보았다. 처음 사건 파일을 받았을 때의 막막함, 한서연의 눈빛에서 보았던 진실의 불꽃, 박성준의 거대한 벽 앞에서 느꼈던 절망, 그리고 김동철과 함께 어둠 속을 달렸던 그 밤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더 이상 순진한 이상주의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현실에 타협하는 냉소주의자도 아니었다. 그는 이제 이상을 가슴에 품고 차가운 현실의 땅에 두 발을 굳건히 딛고 서는 법을 배운 진정한 현실주의자였다. 그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풍경 너머로 그가 앞으로 맞서 싸워야 할 보이지 않는 적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고요한 투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유진혁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등 뒤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아침을 알리는 찬란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